한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이렇지요. 아이고, 무서워.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가요, 빨리! 후텁지근한 6월의 어느 오후, 검은 코트를 입은 멀끔한 차림의 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0살 남짓한 작은 어린아이는 2번 숨을 고르고는 할머니에게 가만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들어가세요. 골목 어귀에서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자분자분 발걸음을 좁혀 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손은 떨림 한 자락 없었습니다. 과연 폐지 더미 안에 할머니를 숨긴 이 어린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의 회장님이 어쩌다 시장 골목 폐지 창고 한가운데에 몸을 웅크리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끊어진 천륜도 따뜻한 손길 한 자락만 있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지 한 장도 작은 노래 한 곡도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만히 일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듣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6월 첫째 주 매실청 담그는 시큼한 냄새가 골목마다 번지는 오후 3시였습니다. 햇살이 시멘트 바닥에 노랗게 부서졌고 시장 어귀에는 갓 튀긴 호떡, 기름 냄새와 마른 멸치 비린내가 뒤섞여 콧속을 간지렸어요. 그 한가운데 낡은 미니 기타를 끌어안은 10살 아이가 작은 의자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기타는 어느 동네 아저씨가 버린 것을 정만호 빵집 주인이 주워다 주를 갈아준 것이었습니다. 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아이의 손에 들리면 신기하게도 새 악기 같았어요. 하늘이는 작은 손가락을 줄 위에 올리고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바다와 별과 그리움이 한데 묻어나는, 그러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곡조였어요. 듣는 사람의 코끝을 시큰하게 만드는,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둔 편지를 펼쳐 읽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든 채 발길을 멈췄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어묵국자를 손에 쥔 분식집 아주머니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인데 어쩜 저렇게 곱게도 부르는지.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골목을 떠다녔지만 하늘이는 눈을 살짝 감은 채로 노래에만 집중했어요. 아이의 발치에는 빈 분유 깡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신발은 발끝이 다 닳아 갈색 양말이 비죽이 보였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노래예요. 아빠가 짧은 시를 쓰셨고 엄마가 거기에 곡을 붙이셨어요. 하늘이가 가끔 손님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가 끝나면 동전 한두 개를 더 깡통에 넣고 가는 것이었지요. 그때 노래를 듣고 있던 한쪽에서 누군가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였어요. 72살의 노인은 폐지 묶음을 새끼줄로 묶다 말고 손을 명치께로 가져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누가 마른 빨래를 비틀어 짜듯 뻐근한 통증이 솟아올랐어요. 협심증 약이 사흘째 떨어진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하늘이가 노래를 뚝 끊고 깡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동전을 모두 모아도 1,000원이 채 안 되는 것을 보고 아이는 짧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고는 깡통을 통째로 들고 골목 끝 약국으로 달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운동화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빈 골목에 가는 빗줄기처럼 흩어졌어요. 박미경 약사는 약국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챘습니다. 하늘이 왔구나. 약사 누나, 우리 할머니 가슴약이요. 동전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누나가 먼저 챙겨줄게. 그리고 이건 누나 마음이야. 박 약사는 작은 약봉지에 사탕 하나를 슬쩍 더 넣어주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아이의 깡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박 약사의 손이 약봉지 위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손은 사실 8년 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그것까지 알 길이 없었지요. 약국을 나온 하늘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거든요. 그 옆에 키 큰 청년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손에 검정색 지갑을 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방금 길에서 주운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아니, 이거 방금 저 앞에서 주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야. 청년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이는 까치발을 들고 지갑 안쪽을 빼꼼 들여다봤어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카드칸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어르신 한 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저씨, 이 안에 어르신 사진이 있어요. 손주랑 같이 찍은 사진 같아요. 잃어버리면 그분이 많이 슬프실 거예요. 사진은 다시 못 찍는 거잖아요. 어른들 사진은 더더욱이요.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른의 가슴 한 곳을 콕 찔렀어요. 청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갑을 꼭 쥐고 파출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내 말이 맞다. 청년이 멀어지자 하늘이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다시 기다렸어요. 아이의 목에는 작은 은빛 호루라기가 줄에 매달려 햇빛을 받아 가만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안쪽에는 누군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한글이 있었어요. 하늘이는 그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그 호루라기부터 만져보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걸어준 것이었거든요. 골목을 다시 들어서던 하늘이가 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골 떡집 송 할머니가 갓 쪄낸 인절미 떡판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콩고물이 햇빛 아래 노랗게 반짝이는 떡판이 노인의 가는 팔에서 곧 떨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하늘이 너 작은 손으로 어떻게 해. 저 힘세요. 어제도 폐지 한 묶음 들었어요. 아이가 떡판의 한쪽 끝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묵직한 떡판의 무게가 아이의 어깨에 실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종종거리며 떡집까지 떡판을 옮겼습니다. 떡집 안에서는 막 짜낸 콩고물의 고소한 냄새가 누룽지처럼 자글자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아, 인절미 한 봉지 가져가라. 어여, 따끈할 때. 할머니, 손주분 드릴 거잖아요. 손주 오면 주세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께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 할머니 보약이에요. 송 할머니가 떡 빚던 손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러더니 손사래를 치는 아이의 작은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아이의 얇은 티셔츠 너머로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내 어미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하늘이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떡집을 나선 아이가 옥분 할머니가 앉아있는 골목 어귀로 다시 달려갔어요. 약봉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로요. 할머니, 약 가져왔어요. 한 알 드세요. 옥분 할머니가 굳은 손으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이가 곁에서 미지근한 보온병에 물을 따라 건넸어요. 노인의 손등은 오랜 폐지 노동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마른 가지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줄 때만큼은 세상 어느 비단보다 부드러웠어요. 우리 하늘이가 또 약을 사왔구나. 할미 약값을 어찌 매번 내가 마련하니. 할머니, 저 노래 잘 부르잖아요. 노래는요, 부르면 부를수록 늘어요. 동전도 그래요. 모이면 모일수록 늘어요. 옥분 할머니가 마른 입술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72해의 세월이 그 주름 안에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같은 골목, 같은 햇살 아래 한 아이가 노인을 살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이었습니다. 한강을 굽어보는 대성식품 본사 25층, 한정태 부사장의 집무실은 정반대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은빛 비늘처럼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안쪽은 향수와 가죽과 위스키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의 손목에서는 묵직한 금시계가 빛났고 그가 입은 양복은 한 벌에 1,000만 원이 넘는 이태리제였어요. 집무실 한쪽에서는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무릎을 꿇은 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가까운 아주머니였어요. 등이 굽은 자세로 걸레를 짜고 또 짜고 있었지만 정태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정태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이 나이 먹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짜? 정태가 아주머니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젖은 걸레가 대리석 위에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뺨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늙은이 천지인 게 회사야 뭐야. 아주머니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칠순이 다 된 어머니가 손녀의 학원비를 보태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막 한 달이 지난 참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대리석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정태는 그 눈물 따위는 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 양주잔을 들었습니다. 임 실장, 다음 안건 뭐야? 문가에 서 있던 임도식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식의 손에는 두꺼운 결제 서류철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늘 그렇듯 무표정했지만 아주머니 쪽으로 한번 흘끗 시선을 보내는 그 짧은 순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식의 안주머니에는 그가 8년간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한참 뒤의 일입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다음 주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셨습니다. 회계감사 재개건입니다. 정태의 손에 들린 양주잔이 가만히 멈췄습니다. 잔 안의 얼음이 또르륵 소리를 내며 한 바퀴 굴렀어요. 정태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천천히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누나가 정신을 다 차리셨네. 같은 하늘 아래였습니다. 같은 햇살이 한쪽에서는 폐지 더미 위로, 다른 한쪽에서는 25층 통유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10살 아이가 남의 천륜을 챙기느라 종일 뛰어다녔고, 한쪽에서는 다 큰 어른이 남의 천륜을 짓밟느라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햇살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이불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비싼 양복 위에 장식이 되는 것이지요. 해가 뉘엿뉘엿 시장 지붕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이가 옥분 할머니의 폐지 술의 손잡이를 함께 잡았어요. 손잡이의 차가운 쇠가 아이의 작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노인과 아이가 함께 끄는 수레가 골목길을 천천히 굴러갔어요. 수레바퀴가 도드락도드락 자갈을 밟는 소리와 아이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의 가락이 어우러져 시장 골목에는 묘하게 따뜻한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계란찜 해드릴게요. 우리 하늘이는 어찌 그리 어른 같으니. 빨리 커야지요. 빨리 커서 할머니 약 떨어지지 않게 해드려야지요. 옥분 할머니가 술의 손잡이를 쥔 손에 슬며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이 모르게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인의 가슴 한구석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무거운 짐이 하나 얹혀 있었거든요. 3년 전 어느 비오는 봄밤 조카 부부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맡기고 간 누런 봉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어디에 두었는지 노인은 이제 가물가물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그 봉투를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그저 한 아이의 맑은 노래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시간을 거슬러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비가 잦았어요. 4월 초부터 시작된 봄비가 5월이 다 되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산비탈마다 새순이 돋고 진달래가 연분홍으로 산을 물들이는 그런 봄이었어요. 서민재는 그때 35살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가구 공장에서 격리 일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참 성실하고 셈이 정확한 사람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재는 숫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짚어가며 장부를 적는 사람이었거든요. 컴퓨터로 정리한 다음에도 꼭 한 번 더 손글씨로 옮겨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 혜원은 그런 남편의 손글씨 장부를 볼 때마다 가만히 웃곤 했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2번 적을 일이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손으로 한 번 더 적으면 마음으로 한 번 더 보게 돼. 그 가구 공장은 대성식품의 식당이며 사무실 집기를 납품하는 협력사였습니다. 책상이며 의자며 회의실 가구를 도맡아 만들어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민재의 마음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식품에서 입금되어야 할 거래대금이 자꾸 비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그 미수금은 줄어들기는커녕 자꾸만 불어났어요. 민재는 야근을 자청해가며 거래 내역을 거꾸로 짚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사무실에서 혼자 컵라면, 국물을 후루기며 숫자들을 쫓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 줄기 단서가 잡혔어요. 입금되어야 할 돈이 엉뚱한 차명계좌로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명계좌의 흐름을 다시 거꾸로 짚어가니 끝에 닿는 사람은 대성식품의 한정태 부사장이었어요. 민재가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가슴에 1,000톤짜리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정태는 민재의 외사촌 형이었던 한우진의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진은 8년 전 의문의 빗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재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우진이 죽기 전 민재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바로 그 작은 은빛 호루라기였어요. 우진은 호루라기 안쪽에 직접 한글로 한자 정성스럽게 새겨주었습니다. 민재에게 우진 형이. 그 호루라기는 민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사촌형이 손수 새겨 건넨 것이었어요. 민재야, 형이 살다 보니 말이다. 사람이 정말 위험할 때는 소리를 못 질러. 목이 잠겨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럴 때 이게 너 대신 소리를 질러줄 거다. 우진은 그렇게 말하며 호루라기를 동생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형이 그의 가을 갑작스레 빗길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재는 그 호루라기를 끝내 목에서 떼지 못했어요. 그렇게 8년이 지난 봄, 민재는 우진 형의 작은 외삼촌이 협력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을 잠 못 이뤘습니다. 민재는 결국 익명 제보를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일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혜원과 마주 앉은 어느 저녁,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한 가지 본 게 있어. 보고도 못 본 척하면 평생 그 숫자가 나를 따라다닐 것 같아. 당신이 결정한 일이라면 나는 같이 가요. 다만 하늘이는요. 하늘이는 고모한테 잠깐 맡기자. 비도 오는데 우리만 다녀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봄밤이었습니다. 부부는 7살 하늘이의 가방에 자목과 칫솔과 좋아하는 그림책 한 권을 챙겼어요. 혜원은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머리를 빗겨주며 자장가 대신 그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젊은 시절 사보에 실은 짧은 시에 엄마 혜원이 직접 곡을 붙인 세상에서 단 세 식구만 아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잊지 마, 하늘아. 우리 가족 노래야. 엄마, 이 노래 들으면 별이 보여요. 그래. 별처럼 늘 너랑 같이 있을게. 그러고 나서 혜원은 남편이 건넨 작은 은빛 호루라기를 아이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호루라기 줄이 아이의 가는 목에 가만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을 혜원은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아, 이거는 우리 우진 큰아빠가 아빠한테 주신 거야. 정말 무섭고 위험할 때 이걸 불면 누군가는 꼭 와줄 거야. 엄마는요? 엄마가 위험하면 누가 와줘요. 엄마는 아빠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이가 있으니까. 엄마는 다 있어. 아이가 엄마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에서 늘 그렇듯 옅은 비누 냄새가 났어요. 아이는 그 냄새가 평생의 마지막 엄마 냄새가 될 줄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7살 아이를 옥분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옥분은 그때 막 환갑 9을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친오빠의 외아들이 민재였으니 옥분에게 민재는 친조카였어요. 옥분은 민재가 어렸을 때부터 큰엄마처럼 옷도 사입히고 학용품도 챙겨주며 거덕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재 부부에게 옥분은 부모나 다름없는 친고모였어요. 고모, 하늘이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전 중으로 데리러 올게요. 이 늦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어디를 가니?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모, 이것 좀. 민재가 안쪽 주머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옥분의 손에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끝이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고모, 혹시 우리가 내일 늦으면요. 이거 잠깐만 보관해 주세요.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우리한테 꼭 먼저 확인하시고요. 민재야,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에요, 고모.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민재는 그렇게 짧게 웃었습니다. 옥분은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봉투를 받아두었어요. 봉투는 그날 밤 옥분이 폐지더미 한쪽에 무심히 얹어둔 채로 잊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잠들기 전 옥분은 안방에 낡은 라면 박스 안에 그 봉투를 슬쩍 끼워 넣었어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였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부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재의 손에 가는 떨림이 있었어요. 조수석의 혜원이 남편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 맞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 말하면 돼. 차가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던 그 순간
부부의 휴대폰이 잠깐 옥분 할머니의 집과 연결되었어요. 옥분이 무심코 받은 그 짧은 통화에서 노인은 한 단어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고모, 우리 잘 다녀올게요. 대성식품에 잠깐만 들렀다 올 거예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대성식품. 알았다. 조심해서들 다녀와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부는 자고 있는 하늘이의 이마를 쓸어주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그날 밤 옥분의 귀에 마지막으로 남은 단어는 대성식품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 뒤로 노인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그러나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끝내 알지 못한 채 3년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빗길 절벽 아래로 차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에 연락을 받은 옥분 할머니는 무릎이 풀려 마당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양푼이 마당 자갈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깨어난 7살 하늘이가 잠옷바람으로 마당에 나왔어요. 할머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 7살짜리에게 무어라 말해야 할까? 노인은 결국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굵은 어깨를 떨었어요. 작은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노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단독사고로 종결지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어요. 그러나 옥분의 가슴 한구석에는 그날 밤에 그 한 단어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그것을 따져 물을 사람도 그럴 힘도 없었어요. 옥부는 못 배운 늙은이였고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폐지 묶는 새끼줄과 어린 종손주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옥분이 7살 아이를 데리고 셋방으로 돌아오던 길 봄비가 그쳤습니다. 진달래가 산빛 아래 흐드러져 있었어요. 아이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요? 하늘아, 엄마 아빠는요? 별이 되셨어요. 우리 하늘이가 노래를 부르면 별이 그 노래를 듣고 빛난단다. 그럼 저 매일 부를래요. 우리 가족 노래요.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옥부는 폐지를 주워다 그 돈으로 아이의 우유를 사고 약을 샀어요. 아이는 5살부터 이미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는데 부모를 잃은 뒤로 그 노래만 부르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부르는 그 노래에 동전이 모이면 노인의 약값이 되었어요. 노인의 가슴엔 협심증이, 무릎엔 관절염이 와 있었지만 아이의 노래 한 자락이 늘 그 통증을 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봉투는 안방 한쪽에 낡은 라면 박스 안에 끼워진 채 까맣게 잊혔습니다. 노인은 충격에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졌어요. 그 봉투가 다시 빛을 보기까지는 꼬박 3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노인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같은 시각 도시 한복판의 대성식품 본사 17층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회장이었어요. 정숙은 8년 전 외아들 우진을 떠나보낸 뒤로 이미 한 차례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넌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사촌 조카 민재 부부의 비보까지 들은 그날 노인은 회장실 책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숙은 민재를 어릴 적부터 가까이서 보아온 사이였습니다. 정숙의 친정 여동생의 외아들이 바로 민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재의 어머니가 정숙의 친동생이었고 민재는 정숙의 친조카였어요. 우진과 민재는 외사촌 사이로 어릴 적 명절 때마다 같이 뛰어놀던 두 아이였습니다. 우진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정숙은 민재를 볼 때마다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에 잠시 위로받기도 했어요. 그런 민재까지 같은 빗길에서 떠나간 그 봄, 정숙은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서 손을 놓았어요. 우울증 약을 한 움큼씩 삼키며 8년에 가까운 세월을 침대와 거실 사이만 오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바로 이복 동생 정태였어요. 어머니가 다른 그 동생은 누나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빠르게 자신의 무게를 얹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알지 못했어요. 7살 종손주 하늘이가 어느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늙은 친고모 옥분의 손을 잡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두 노인은 한 아이를 사이에 두고 친가와 외가에서 각각 핏줄로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또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봄밤의 빗줄기는 그렇게 끊긴 천륜의 끝을 한참 동안 어둠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장마가 코앞에 다가온 6월 중순이었습니다. 후텁지근한 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감았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게마다 처마 끝에 매달아둔 빨래들이 끈끈한 습기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는 비 오기 전 특유의 흙비린내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콧속을 매캐하게 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그날도 새벽부터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 모아둔 박스 묶음에 오늘 새벽에 주운 신문지를 얹으니 수레가 제법 무거워졌어요. 노인의 굽은 등이 수레 손잡이 너머로 더 굽었습니다. 협심증 약은 이틀 전 하늘이가 사다 준 그 약이 있었지만 오전부터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만 뻐근했어요. 노인은 그 통증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또 약값 걱정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다. 노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수레를 끌고 큰 길 쪽으로 모퉁이를 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두꺼운 천을 비틀어 짜듯 통증이 솟구쳤어요. 노인의 손이 수레 손잡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시야가 한순간 까매졌고 노인은 도로 한복판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수레가 옆으로 기울며 박스 묶음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정만호 빵집 주인이 달려왔어요. 만호는 그날 새벽각 구워낸 단팥빵을 배달하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만호는 자기 휴대폰으로 곧장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시장통이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노인의 입술은 이미 자줏빛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만호는 노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하늘이가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1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박 약사가 헐레벌떡 골목으로 뛰어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하늘아, 할머니 병원에 가셨어. 누나랑 같이 가자. 아이의 작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기타가 시멘트 바닥에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박 약사가 그 기타를 주워 아이의 등에 매주고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응급실 보호자석에 앉은 하늘이는 너무 작아 의자에 다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두 발이 허공에서 가만히 흔들렸어요. 아이는 호루라기 줄을 만지작거리며 자꾸만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았고 박 약사가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협심증이 많이 진행되셨어요. 일단 입원해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입원 수속해 주세요. 입원비는요. 기본 보증금이 280만 원입니다.
박 약사가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하늘이가 그 숫자를 가만히 따라 입속에서 굴려보았어요. 280만 원. 10살 아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깡통에 동전이 가득 차도 10,000원이 채 안 되는데 280만 원은 그 깡통이 몇 개가 모여야 하는 숫자인가. 아이의 머릿속에는 작은 깡통들만 자꾸 줄을 서서 나타났어요. 누나, 제가 노래 더 많이 부를게요. 새벽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를게요. 박 약사가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약사의 가슴에 아이의 작은 머리가 닿았어요. 약사의 가슴 속에서도 1,000톤짜리 돌덩이 하나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는 그 무게를 아이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일단 누나가 100만 원 보태줄게.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자. 누나, 그 돈은요? 누나가 옛날에 받은 빚을 갚는 거야. 너랑은 상관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 박 약사의 그 말에는 깊은 사연이 한 자락 묻어 있었지만 아이는 그것까지 헤아릴 나이는 아니었어요. 아이는 다만 그 흰 봉투를 두 손으로 꼭 받았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아이의 손바닥을 가만히 찔렀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하늘이는 시장 어귀에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나온 길이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기타줄을 짚고 맑은 목소리가 새벽 골목에 퍼졌습니다. 새벽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한 분, 두 분 발길을 멈췄어요.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었고 어떤 분은 깡통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곱게 접어 넣어 주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할머니 입원비 된다고 새벽부터 나왔다네. 가슴이 미어지네. 어쩌면 좋아. 아이의 노래는 점심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깡통 안에는 동전과 지폐가 제법 쌓였어요. 그러나 아이는 그 깡통을 보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깡통을 몇 번을 채워야 280만 원이 될까?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셈이 자꾸 어긋났어요. 그날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끝 김두철 영감의 건어물 가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가게 한쪽 구석 진열대 밑에 놓아두던 작은 금고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멸치 도매대금이며 잔돈을 모아두던 금고였어요. 내 돈이 없어졌어. 김두철 영감의 호통이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영감의 흰 머리카락이 분노로 곤두섰어요. 영감은 곧장 시장 관리실로 달려가 CCTV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게 근처를 어슬렁대는 누군가의 작은 그림자가 잡혀 있었어요. 노란 티셔츠를 입은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이놈이야, 이놈. 매일같이 우리 가게 앞에서 어슬렁대던 그 거지 자식. 영감의 손가락이 화면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영감이 하늘이를 미워했던 데에는 따로 깊은 사연이 한 자락 있었습니다. 영감에게는 10년 전 백혈병으로 떠난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떠난 나이가 꼭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시장에서 하늘이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쩌릿쩌릿했어요. 죽은 아들의 키와 비슷한 그 작은 어깨, 죽은 아들이 즐겨 부르던 동요와 닮은 그 맑은 목소리. 영감은 그 닮음이 자꾸만 미움으로 비틀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는 그렇게 일찍 가고 저놈은 왜 멀쩡히 살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영감은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그 비뚤어진 마음이 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금고가 비어있는 것을 본 순간 영감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하필 하늘이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어요. 경찰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들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던 하늘이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손목을 잡혔습니다. 꼬마야, 잠깐 같이 가야겠다. 제가요. 왜요? 건어물 가게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너 거기 근처에서 자주 봤다는데. 저 그 가게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저는 노래만 불러요. 일단 가서 얘기하자. 하늘이의 손목이 어른의 큰 손에 잡혔습니다. 아이는 너무 놀라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작은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아이에게 쏠렸어요. 김두철 영감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놈이야, 저놈. 매일같이 어슬렁거리던 거지 새끼. 영감의 그 한마디가 아이의 작은 가슴에 칼이 되어 박혔어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음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아, 사람은요. 억울할수록 입을 다물고 똑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너를 찾아온다. 경찰서에서 박 약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보증을 서주고 나서야 아이는 풀려났습니다. 약사는 경찰관 앞에서 자기 약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요. 제가 동네에서 5년을 봐온 아이예요. 동전 한 푼도 남의 것이라면 손도 안 대는 아이예요. 보증은 제가 설게요. 일단 풀어주세요. 박 약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이 잠시 한숨을 쉬더니 CCTV에 잡힌 모습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니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귀가 조치하겠다고 했어요. 약사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약사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의 병상에까지 닿았습니다. 병실 옆 침대를 쓰던 아주머니가 시장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보호자로 온 며느리와 작은 소리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옥분이 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김두철 영감이 우리 시장 그 노래하는 꼬마를 도둑으로 몰았다네. 옥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인의 마른 손등 위로 굵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혀있던 그 손등이었어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하늘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노인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그제야 노인이 그 아이의 보호자임을 알아채고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내가 말을 잘못 꺼냈네. 미안해요. 옥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가슴에는 이미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통증이 번지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의 협심증보다 가슴의 죄책감이 더 무거웠어요.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아이가 그 누명을 혼자 견뎌야 했다는 것이 노인에게는 1000톤짜리 돌덩이로 얹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다시 시장 골목으로 나왔어요. 어제 일이 있은 다음 날인데도 아이는 의자와 기타를 챙겨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입원비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어제와 달랐어요. 어떤 분은 일부러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분은 가까이 다가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의 도둑질했다며.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도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이한테 너무하지 않나? 수군거림이 골목을 휘감았어요. 아이는 기타줄을 짚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시작했어요. 입원비 280만 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한가운데로 빨간 풍선 하나가 둥실 떠올랐어요. 풍선의 끝을 놓친 작은 아이 하나가 도로 한복판으로 두 손을 뻗으며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5살이나 됐을까? 그 풍선을 잡으려고 차도 쪽으로 발을 옮긴 것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화물 트럭 한 대가 시장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의 기사는 아직 그 작은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안 돼. 하늘이가 기타를 내던지고 의자에서 튀어 일어났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시멘트 바닥을 박차고 달렸어요. 아이는 도로 한가운데서 5살 꼬마의 허리를 두 팔로 와락 끌어안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몸을 굴렀습니다. 트럭의 브레이크 밟는 끼익 소리가 골목을 갈랐어요. 트럭은 아이들에게서 한 뼘 거리에서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제야 와르르 몰려왔어요. 5살 꼬마는 풍선만 놓친 채 멀쩡했고 하늘이는 무릎과 팔꿈치가 시멘트에 쓸려 빨갛게 까져 있었습니다. 빨간 핏방울 몇 개가 무릎에서 톡톡 솟아 있었어요. 하늘아, 너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동생만 괜찮으면 돼요. 5살 아이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와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고는 하늘이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광경을 둘러서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둥근 원의 가장자리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던 놈이 양심은 있나 보네. 그 한마디가 하늘이의 작은 가슴에 화살이 되어 박혔어요.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지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또 한 방울 떨어졌어요. 무릎의 빨간 핏방울 위로 그 눈물이 톡 떨어져 섞였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떨어진 기타를 주워 가만히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셋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깡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셋방 마당의 작은 평상에 앉아 하늘이가 무릎에 빨간 약을 발랐습니다. 약을 바를 때마다 쓰라림의 어깨가